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 날은 무척 온화하겠지만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으로는 도로 살얼음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주말에 이어 지금도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다고요? 네, 주말 동안 황사의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외출하기 꺼려질 정도로 대기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월요일 아침인 지금도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공습은 계속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오전과 오후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동해안 지역은 밤 사이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상 3.7도, 청주 1.2도, 광주는 영상 1.1도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욱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느껴질 정도였는데 새벽 시간 잠에서 깬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부분이 잠들었을 새벽 시간 요란한 소리와 진동을 울리며 지진 재난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 지점은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파악됐습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흔들림 정도를 산출하는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최대 4단계.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인천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 30분 만에 관련 신고가 30건 접수됐는데 다행히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길래 어지럼증인가 싶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YTN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라고 뜨더라고요. 인천에서 발생한 지진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3단계, 서울에서는 최대 2단계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지진 발생 이후 수도권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침대가 막 갑자기 흔들리더니 탱크 지나가는 것처럼 막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뭐 전쟁 난 건가 싶기도 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중국발 외국인 7명 중 1명은 공항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행세는 주춤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처음으로 충족했는데 중국발 확산 상황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토요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291명. 이들 모두 음성 확인서가 있었지만 도착 직후 14.8%인 43명은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난 사흘간 양성률은 12%에서 23%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4%대로 감소하는 등 들쑥날쑥한 상황. 다만 음성 확인서 제출 직전 사흘과 비교하면 검사자 수가 줄고 양성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자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추이를 관찰한 뒤 분석과 전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입국하신 지 얼마 안 된 기간이고 다만 입국적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입국 전 검사를 하고 왔을 때의 차이가 한 60% 정도의 비율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입국 전 검사에서 걸러진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확진까지 더해지며 해외 유입 확진자 78%는 중국에서 유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신규 환자 규모는 주춤하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처음 충족했습니다. 최근 2주 연속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와 비교해 감소하며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과 함께 4개 기준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한 겁니다.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조정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중국의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을 해서 상황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의 격리 의무 해제 이후 동남아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늘 수 있어서 중국발 확산 파장이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이 3년 가까이 걸어두었던 국경의 빗장을 풀면서 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많은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적은 모습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공항에 여행 가방을 든 승객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PCR 검사는 물론 강제 격리 없이 집이나 호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밝은 표정입니다. 今天放开就是觉得很好的信号，我们还是非常乐意看到北京重新开放给不仅仅是香港，还是全世界。 상하이 푸동공항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 숫자가 작년보다 2배 증가해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세관 검사를 통보할 때 출발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预约核酸什么的也非常难做，就是在外面，其实外面好多地方都已经没有做核酸的这种检测点了，所以预约核酸也比较费劲。 예상대로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적은 모습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증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나름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造成这个感染的毒株，几乎每一个感染者都能够被诊断管理。 오는 21일부터 14억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 춘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각국은 중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는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어 우회 입국으로 국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무인기 현안 질의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대응 지시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또 윤심을 두려워하는 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민심을 두려워하면 1월 임시국회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국토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사위에 상정된 안전운임제 등 타상위 및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현안 질의를 하는 건 군사기밀 누출이라며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임시회 요구는 오는 10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방탄을 위해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긴급 현안 질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터뜨린 데 대해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찬송가는 교회에서 부르고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십시오.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입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올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지난한 삿바 싸움을 벌인 여야가 1월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 때 직접 입장을 밝히고 당 지도부도 동행하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그냥 들어가진 않을 거라면서 지도부도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 대표는 조용하게 출석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자신의 출산 대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에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당권에 도전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경쟁자들은 나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공개 반박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오해를 부른 점은 유감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고 자신의 제안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연계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전면 대결은 피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실도 추가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경원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하셔가지고 그 기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출 탕감 정책은 저출산위 위원장이기도 한 윤 대통령 공약과 180도 다르고 공직자는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한다는 해석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달려온 나경원 부위원장이 과연 당권에 도전할지에 쏠립니다. 나 부위원장은 SNS 입장문에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YTN과 통화에서도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친윤 구심점을 자처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나 부위원장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김치는 3월을 쉰다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장은 3월 달 되면 김치 냉장고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김장이 들어있는데요. 2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 올릴 법한 그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일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연일 수도권 필승론으로 정면 승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중도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꾸준하게 서울에서 20% 정도 중도표를 계속 받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 의원이 캠프 개소식을 하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새 업무 보고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까지 5개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향후 조직 운영 청사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미세먼지 감옥에 대한민국이 갇혔다. 지난 주말에 날은 따뜻했는데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관련 내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은 어딜 봐도 뿌연 먼지 때문에 시야가 정말 꽉 막혔습니다.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최대 수십 배 짙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번 주 중반까지 이렇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꽤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나들이 계획한 분들은 행선지를 야외에서 실내로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야외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경향신문에 있었는데요. 예.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과 또 건강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배달업 종사자, 건설 노동자, 물류 운송 노동자 등이 이런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 사항이 있지만 이 기사에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데다 관리 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노무사의 제언도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과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불이 나고 있는 지금 사진이 게재돼 있는데 테슬라 차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차량 테슬라의 모델 X라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한 대에 난 불을 끄는데 소방 인력 65명 그리고 차량 27대가 투입됐다고 하고요.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차량에 이상을 느낀 차주, 서비스 센터로 차를 옮겼지만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는 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센터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이른바 열폭주로 불리는 증상이 시작되면서 불이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엔지니어가 없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차량 취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테슬라 측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 유선번호 하나뿐이라는 것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였고요. 조선일보가 테슬라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때에도 테슬라 코리아는 언론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이 전기차가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법 사각지대 파고든 정치인들의 북테크. 북테크라고 하면 이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관련 내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은 허술한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 후원금 규정이 다시 법조계 도마 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이 여는 출판 기념회 때는 참석자들이 정치 후원금 목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돈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지지 의사의 후원금인지 아니면 대가를 기대한 뇌물인지 그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책을 정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판 기념회 개최를 아예 금지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출판 기념회 후원금이 뇌물 우려가 크고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제도 손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출판 기념회 문제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 정치권에서 정말 과감하게 좀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나이야 가라. 뭐 아재 개그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네. 조선일보에서 중장년 알바에 대한 기사를 좀 게재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던 서비스 직종 아르바이트를 최근에는 중장년층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구직자를 모집하는 아르바이트 공고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40대부터 60대 지원 건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젊은 층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외면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앱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젊은 층을 구하지 못해서 중장년층을 채용했다는 업주들은
막상 채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장점이 오히려 많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기계도 잘 다루고 손님 응대를 훨씬 더 차분하게 잘한다와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구인 구직 업계에서는 중장년층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겨 관련 기사인데 15세면 중학교 2학년이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겸 전국 종합 선수권 대회에서 신지아 선수가 합산 213.01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세계 주니어 선수권과 12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모두 은메달을 딴 데 이어서 좋은 기량으로 이렇게 계속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새 시즌 태극마크를 단 신지아, 2월 말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니어 선수권 대회 출전 티켓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다만 나이 제한 탓에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는데요. 이 대회에는 이번 선발전 합산 2위에서 4위를 차지한 김채연, 이혜인, 김예림 선수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 2차 대회 2위를 한 김예림 선수는 1등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어린 선수가 워낙 잘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신지아 선수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자 피겨에서는 차준환 선수가 이변 없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는 2월 미국에서 열리는 4대6 선수권과 3월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모두 나서게 됐습니다. 차기 피겨 샛별들의 활약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새로운 피겨 여왕의 등장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자,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 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이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데 수액을 맞은 환자는 일주일 뒤에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21살 정모 씨.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면역세포가 감소하는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4시쯤 정 씨는 병원에서 포도당 수액을 맞았는데 사용 기한이 무려 2달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정 씨 보호자가 오전 9시쯤 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100ml 정도가 정 씨 몸에 주입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 1%만이라도 잘못이 됐다 하면 이 아이한테는 치명적인 건데. 고열에 시달리던 정 씨는 일주일 뒤 폐혈증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CRE균, 즉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에 감염된 겁니다. 병원 측은 사용 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게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액을 만든 제약회사에 확인한 결과 적합성을 통과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걸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액 투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병원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선 매달 날짜가 지난 물품을 확인한 뒤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수액을 놓은 간호사가 사용 기한을 최종 확인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 씨가 수액을 맞아 사망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병원 측이 의약품 관리를 미흡하게 해 명백한 의료 과실이 발생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바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대해 정 씨 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거하고 아이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병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천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를 맞아 한 달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에서 2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 심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수출 부진이 심해져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전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내외 금리 인상 여파가 서서히 실물 경제에 미치면서 앞으로 경기 하락 압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중국발 코로나 소식부터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은 지금 방역 조치를 풀어서 여행사나 항공사들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또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당국이 어제부터입니다. 예. 어제부터 이제 코로나 방역 조치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새해벽 때부터 이제 선 반영하면서 이제 여행 항공주들 좀 들떴거든요. 예. 네. 야, 유카가 드디어 몰려온다라는 이제 이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그러나 역으로 중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굉장히 뭐 놀랄 만큼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이제 오히려 중국인들을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당국들이 거꾸로 이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역봉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국적항공사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요 도시의 노선을 증편하려던 계획을 다 보류하고 있고요. 저가항공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딱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IMF의 추산으로는 지금 중국의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어도 이 혼란이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오히려 이제 이 벗어난 것이 세계 경제 더 이제 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경기까지 올해 침체되면서 세계 경기 회복에 좀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뭐 코로나19 확산세가 뭐 중국 당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좀 이 잠재우느냐가 세계 경기에도 크게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그동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이제 국내 내수, 여행 그리고 항공주들 장초반에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이 추이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네. 자, 이번엔 국내와 해외 증시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 지난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초 시작하니까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주 후반 들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면에서는 정말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량을 봤더니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50% 가까이 줄었어요. 네. 무려 44%가 급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주 6조 4천억 원대로 줄었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 11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이제 이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려 있거든요. 지난해 가장 많이 이제 매수했던 삼성전자가 거의 30% 가까이 빠졌죠. 네. 연초 대비. 여기다 뭐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반토막 나는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요. 코스닥의 지난주 일평균 거래는 5조 원을 간 넘겼는데 54%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거래가 거의 2000년 이후에 가장 이제 저조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어닝 시즌에 폼을 연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물론 뭐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1년 전에 비해서 69%
LG전자는 90% 넘게 줄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이제 실적 하향 조정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올해 증시,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 상반기엔 좀 좋지 않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상반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시가총액 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흔들리니까 상당히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상저하고라고 해주셨지만 하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를 보자면 지금 이틀 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임금 상승률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사실은 이제 경제가 심리라는 게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좋은 뉴스도 악재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민간 고용 지표, 주간 고용 지표 좋으니까 야 이거 연준의 긴축 강도가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노동부가 고용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의 고용 지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정말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데 노동부의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22만 3천 명 늘어서 예상치 20만 명을 웃돌았고요. 특히 실업률이 12월에 3.5%까지 더 떨어졌어요. 네. 11월에 수정돼서 3.6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져서 이 실업률 3.5%는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정말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주목할 것은 임금 인상률이에요. 임금 인상률은 좀 떨어졌어요. 시간당 임금이 전월보다 0.3% 오른 데 그쳐서 전달에 0.4%를 밑돌았고요.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4.6% 정도 임금이 올랐지만 이 역시 전달에 4.8%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임금 상승이라는 게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의 어떤 장기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굉장히 좀 주시해온 지표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래 적어도 이 지표만을 갖고 보면 연준이 그나마 계속해서 12월 FOMC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꾸준히 물가가 이제 연준의 목표치인 2% 확인될 때까지는 고금리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반갑다라고 해서 오히려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특히나 이제 단기물 2년물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 하락폭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일치일 정도로 그러면 당장 2월 1일 첫 FMC 회의에서는 빅스텝 아니다. 빅스텝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면 기존에 코로나19 이전에 계속해서 0.25% 인상했던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특히 이제 기술주가 2.56%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이제 새해 첫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뭐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제 채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 한 단계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하느니 사상 7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상당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보게 되면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죠. 또 이창용 총재도 신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7%예요. 여전히 5%입니다. 5%다 보니까 지금 전기가스 요금 등 아직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제 단신에서 전해주셨습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1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뉘앙스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좀 주시했다면 직접적으로 둔화
가시화로 경구 수위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이번 금통위에서 과연 몇 명이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네. 소수 의견이라는 건 오히려 경기 침체나 가계부채를 이유로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 상단은 어디까지냐. 지금까지는 6대4 정도로 3.5%, 3.5% 한 단계 금리 인상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 더 이상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나 4명 정도는 무슨 얘기냐, 추가를 한 번 더 3.75%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미국 금리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오늘 12일에 발표될 예정이죠. 어떻게 맞습니다. 좀 전망을 하십니까? 매번 발표되는 물가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어쨌든 미국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물가 지표와 이제 고용 지표이 있다 보니까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이번 주 발표가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는 나쁘지 않아요. 예상치는 1년 전에 비해서 한 6.6%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7월에 7.1%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핵심 근원 물가 지수 CPI인데, 그런 CPI도 한 달 전에 비해서 0.3%,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5.7% 상승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1월만 하더라도 이제 0.2%,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6%였으니까 다소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당장 이제 예견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지난달 발표됐던 FOMC 회의가 분명하고 있어요. 연준 위원 19명 전원이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이제 재확인하고 있고, 특히나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러면 금리 상단은 어디까지냐? 지금까지는 5.25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어요. 2월 베이비 스텝, 그리고 3월, 5월까지 베이비 스텝 3번을 단행해서 현재 수준이 4.5에서 0.75%까지 좀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CES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또 섬세한 움직임까지 가능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팔이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고 펴는 것도 자유자재입니다. 손가락과 손목, 팔목에 부착된 센서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2kg. 마이크 하나쯤은 거뜬하게 듭니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네, 사람의 팔을 본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팔이고요.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택배 로봇 이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겠죠. 사람을 닮은 로봇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고리를 열기 위해선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과 꽉 쥐는 악력이 필요해 딥러닝으로 수백 번 학습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은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건물 구석까지 말끔히 소독합니다. We use it to disinfect facilities. We use it to monitor residents and patients to keep them safe. And we use it to provide communications and deliver items. 이젠 사람을 닮은 로봇을 넘어 실제와 똑같은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하는 음성을 입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가상인간은 전화 응대 업무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선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닮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또 이번 CES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는데요. 어떤 업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는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 센터.
CS 대기업 전시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쓰기 훈련을 도와주는 플랫폼부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AI 인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기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가 부모님을 도와서 아이들과 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달리는 것은 물론 실시간 자세 교정까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AI가 사용자의 신체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실시간 분석이 끝나면 화면을 통해 잘못된 자세를 알려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도 있습니다. 작은 장치를 손에 쥔 채 5초를 기다리자 체지방과 골격근량 등 구체적인 수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혹시 위험 수위는 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한 5초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시면 바로바로 어느 정도 체지방이 변화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목받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CES를 기회 삼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 터널인 인천 북항터널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김포 구간 북항터널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00km에서 80km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개통한 북항터널은 전체 길이가 5.5km로 보령터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 터널입니다. 앞서 재작년 3월 북항터널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최근 3년 동안 터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4건에 달하는데 터널이 해저에 있어서 관계 당국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임금 인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 전국 직장인 1,000명에게 물어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해 소망을 임금 인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8%였고 노동시간 단축, 휴가 확대가 22%, 일과 가정의 양립이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새 벽두에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군 600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로켓 공격이 있긴 했지만 건물만 손상됐을 뿐 사상자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 있는 한 대학교의 기숙사 건물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밤 러시아군의 로켓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앞마당에 큰 구덩이가 패였고 유리창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в 12 часов ночи он прилетел оттуда, и вот видите, что случилось. Ну, вы сами видите, что я буду говорить. 러시아 국방부는 이 건물 2개 동이 우크라이나군의 임시 기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600명 이상 숨졌다고도 했습니다. В ответ на преступный удар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в первые минуты января 2023 года по пункту временной дислок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Макеев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마키유카 포격 사건은 러시아가 공식 확인한 사망자만 89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러시아군이 이번에 7배 이상 보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시설 2개 동과 아파트 건물 등이 손상됐지만 사상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가 지목한 건물 2개 동이 일부 부서졌지만 사상자가 나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Нет, перевернулась и легла спать дальше. И думаю, что делать? Пойду спать дальше.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교회 성탄절 36시간 휴전 명령도 역시나 위장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휴전 명령이 발효된 6일 정오 이후에도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와 바흐무트에 로켓과 포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현지 시각 8일 의회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은 수도 브라질리아 의회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넘어 침입해 회의장 시설물을 못 쓰게 만들고 의장석에 앉아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어 건물 지붕에 올라가 브라질 군대의 쿠데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인근에 있는 대통령궁과 대법원에까지 몰려가며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의 복사판처럼 진행됐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50.9% 대 49.1%라는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거머쥔 지난해 10월 대선 이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룰라 취임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돼 장애 청소년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반년이 넘게 지났고 경찰도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의하모에 있는 수상 레저시설. 사고는 지난해 7월 발생했습니다. 장애 청소년 레포츠 캠프 중 참가 학생과 장애인 체육회 직원 등 10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업체 직원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학생 한 명이 보트에 남아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시 세보니까 한 명이 없는 것을 이제 뒤늦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 뒤 18살 A군을 찾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들 해봐야 10명 정도 탄 이 사고에서 어느 한 분도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이 기관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유족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 체육회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복된 보트 에어포켓에서 여학생이 먼저 구조됐는데 이때까지 A군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현장 직원들이 몰랐다는 건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다 찾아가서도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경찰에서만 진술한 거고 저희는 이걸 처음 봐요 지금. 경찰은 레저업체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를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체육회에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벌인 춘천경찰서는 사고를 낸 건 보트를 몬 업체 대표라며 장애인 체육회가 행사를 주최했더라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레포츠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안전상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체나 주관사들에 대해서 이건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유족들은 여전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잠실여고와 일신여중이 서울에 있는 일반 학교로는 처음으로 통합운영학교, 즉 이음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진로 교육에 초점을 맞춰 6년 통합과정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6년생 이후부터는 매년 더욱 급격하게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초중고 학생 1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80만 명을 가까스로 지키다 7년 뒤인 2030년에는 57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이음학교는 인구 소멸 숙제를 풀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국 123곳이 운영 중인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고 운영해보겠다는 사립학교가 나타난 겁니다. 영국처럼 중고교 과정을 통합해 6년 동안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해보겠다는 계획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유학교제의 부족한 부분을 이음학교를 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적절하게 잘 운영하면 각자가 부모님이 원하는 진학지도가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신여중과 잠실여고는 올해부터 인문사회과학, 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부르는 진로 탐색 행사를 함께하고 잠실학생 체육관을 빌려 축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중, 고교 교복도 통일하고 중학생은 멘티, 고등학생은 멘토가 돼 도서관 등 여러 공간을 공유하며 교류할 예정입니다.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같이 나눠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배들, 중학생들은 이제 저희를 보고 더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월 서울 시내 학교 가운데 추가로 2곳을 더 지정하고 이음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어제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전문대학원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당사자들과 어떤 논의도 없이 대학원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무작정 재학 기간을 늘려 석 박사 학위를 지녔다고 해서 교사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참외가 한겨울 추위를 뚫고 벌써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참외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 성주는 농가 지원을 늘려 분홍을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마치 한여름처럼 푸른 참외잎이 널렸습니다. 푸른 잎사귀 아래에 노랗게 익은 참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겨울에 이렇게 노란 참외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당도를 재보니 15브릭스 이상, 18브릭스까지 측정되기도 합니다. 당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성주 참외는 더 하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성주 참외를 이용해 주시면 더욱더 농사 짓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에 뛰어든 28살 청년 농부도 스스로 키워낸 참외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농사가 시작하고 싶어서 그냥 했는데 이제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좋은 참외를 만들고 싶고 더 맛있는 참외를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더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군. 지난해 참외 생산액은 5,700억 원이 넘습니다. 참외 농사를 짓는 3,800여 농가 가운데 44% 정도인 1,700여 농가가 1억 원 이상 수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는 참외 가공품을 개발해 계절에 따른 소득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외에 생산되지 않는 기간 중에 이런 다양한 이제 가공품들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도 되고 또 지역의 특산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더 맛있고 몸에 좋은 참외를 생산할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농장 기반 조성과 성주형 스마트 참외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MZ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한겨울에도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뽐내는 성주 참외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3층 건물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층에 거주하던 50대 남녀가 두통 등 연기 흡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부산 서면 부전동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고 불은 다른 건물로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북구 사업에 올해 1,231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포항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피해 중소기업의 설비 복구를 위해서는 1,089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7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출연해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의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는 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연 시장이 2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 예술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2021년 3,077억 원이었던 티켓 판매액은 지난해 82%가량 늘어나 5,5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뮤지컬이 76.1%인 4,2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클래식으로 587억 원, 10.5%를, 3위 연극은 467억 원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8도로 예년 기온을 9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고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종일 숨쉬기 답답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사의 영향이 더해지며 미세먼지 농도도 치솟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모두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8도, 광주가 1.4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구가 10도, 부산은 1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지만 양이 매우 적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고요. 주 후반까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미세먼지의 공습 또한 계속되겠습니다.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